저는 오늘도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도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제 몸은 계속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건강했던 제가 지금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상태를 보시며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십니다.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시면서 직접 죽을 끓여주시고 한약재 차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등을 다독여 주시면서도 그 눈빛에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의심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아내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찼던 아내가 이렇게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깊게 패인 눈가를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 사진 속 통통했던 아내의 모습과 지금의 앙상한 모습이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병원을 3곳이나 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받은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약간의 위염 소견만 보였고 강남 세브란스에서 실시한 전신 CT 촬영과 MRI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성병원에서 받은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 각종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결과가 정상 범위라고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신혼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단에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평온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도 더 세심하게 아껴주고 계십니다. 결혼 전에 저나 수진이가 염려했던 시댁 적응이나 고부 갈등 같은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는 수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며 수진이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프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2달하고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를 먹고 나서 수진이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수진이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걱정하셨습니다. 수진이가 토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즉시 달려가셔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한 물과 소화제를 챙겨 주셨습니다. 병원 예약도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시고 검사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진이를 위한 미음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주셨습니다. 그 정성을 보면 저까지 감동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수진이도 결혼 초에는 어머니 요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니표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은 수진이가 가장 즐겨 먹던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진 이후로는 그 맛있던 음식들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새벽 5시부터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닭고기 삶는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인삼과 대추, 마늘의 진한 향이 복도까지 번져서 저도 모르게 침이 고이더군요.
어머니께서는 토종닭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시고 배 속에 찹쌀과 대추, 은행을 꽉꽉 눌러 담으신 다음 석 시간 가까이 약한 불에서 푹 끓이셨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수진이 방으로 가져다 드리면서 어머니께서는 이것만 먹으면 기운이 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국물 몇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얼굴이 파래지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제 가슴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문 앞에서 서성이시며 괜찮니? 괜찮니?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수진이가 나오면 즉시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주시면서 천천히 헹구라고 하시고 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마운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며칠 전에는 동네 한의원까지 가셔서 수진이 체질에 맞는 한약재들을 사오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 수진이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소화에 좋다는 구기자와 대추, 감초, 생강을 각각 따로 달여서 차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한약재 특유의 쓴맛 때문에 수진이가 얼굴을 찌푸려도 어머니께서는 몸에 좋으니까 참고 마시라고 계속 권하셨습니다. 하루 3번, 식사 전마다 한 컵씩 마시게 하시는 어머니의 정성을 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수진이를 챙기시는 모습이 때로는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뭘 원하는지 묻기도 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수진이가 배부르다고 하거나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해도 조금만 더 먹으라고 끈질기게 권하십니다. 물론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은 수진이가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진이가 식사 시간만 되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부엌 쪽을 자주 들여다보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아서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수진이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십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괜찮니? 괜찮니?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고 수진이가 나오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시면서 입을 헹구라고 하십니다. 토한 뒤 축 늘어진 수진이의 등과 어깨를 마사지해 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은 정말 부드럽고 다정합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둔 수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픈 며느리를 돌보시느라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포착할 때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어머니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 변화 같은 것 말입니다. 분명 걱정스러운 표정이긴 한데 그 속에 뭔가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며느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 수진이를 위해 특별한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구기자와 대추, 감초를 베이스로 하되 여기에 제가 직접 채취한 특별한 재료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산에서 캔 고사리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인데 한의원에서는 절대 파는 곳이 없는 귀한 것입니다. 이걸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넣어드리면 소화기관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쇠약해집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방법이지요.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자상한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괜찮니?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에도 적당한 떨림을 섞어야 하고 등을 쓰다듬어 줄 때도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지도록 손길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 민호는 이제 저보다 수진이만 챙기고 집안의 모든 결정권이 서서히 수진이에게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 민호가 매주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도 보고 맛있는 거 사다 주던 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진이 원하는 것들만 사오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해달라고 합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수진이가 제 요리에 대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짜다, 싱겁다, 기름기가 많다, 향신료가 강하다며 제가 50년간 해온 요리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하더군요.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급기야는 민호에게 어머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자기가 요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50년간 이 집 부엌을 지켜온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수진이가 감히 제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대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가 아내 편을 들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면 영영 떠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말입니다. 산에서 고사리 뿌리를 캘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른 새벽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오래된 고사리 뿌리만 골라 캤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원인불명의 소화불량과 전신 쇠약감을 일으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미운 며느리 골려내는 때 종종 쓰이던 방법이었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뿌리를 말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며칠간 바짝 말린 다음 절구에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루를 아주 소량씩 한 번에 티스푼 반 정도만 차에 타서 들였습니다. 구기자와 대추의 단맛 때문에 쓴맛이 완전히 가려지더군요. 처음 며칠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수진이가 속이 메스꺼워한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가 토한다고 하면 깜짝 놀란 척하면서 즉시 달려가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수진이가 아픈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가자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완벽한 관심과 정성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저를 의심할 수 없도록 했죠. 병원에 갈 때마다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수진이의 증상을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집에서 어떤 음식을 해주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의사들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사리 뿌리의 독성 성분은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로는 절대 검출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의심하고 정밀 독성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영영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가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수진이가 자초한 일입니다. 시댁에 와서 겸손하게 며느리 노릇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감히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죠. 민호도 이제 수진이가 아프다 보니 예전처럼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제대로 집안일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나서서 모든 걸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어제는 수진이가 제가 끓여준 삼계탕을 몇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수진이는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민호도 자연스럽게 수진이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아픈 아내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다 그렇게 변하거든요. 물론 수진이가 죽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의심스러우니까요. 적당히 아프게 해서 결국 이혼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한 며느리는 이혼해도 금세 새 출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원인불명의 병으로 시달리는 여자와 재혼하려는 남자는 없을 테니까요. 수진이는 평생 이 병의 원인도 모른 채 혼자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저는 다시 민호와 단둘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진이를 위해 특별한 차를 끓여야겠습니다. 구기자와 대추를 우리면서 고사리 뿌리 가루를 조금 더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획을 진행해야 합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서 말이죠. 저는 이제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관절이 쑤시고 아프면서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오한이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개가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는 깊게 패이고 입술은 바짝 말라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주고 계시는데 왜인지 모르게 어머님이 가까이 오시면 소름이 돋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직접 끓여주시는 차를 마실 때면 목구멍이 따가우면서 이상한 뒷맛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한약재 특유의 쓴맛이려니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맛만 생각해도 속이 메스꺼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님께서 평소처럼 구기자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찻잔을 받아들면서 어머님의 손을 자세히 봤는데 손가락 끝에 갈색 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지 여쭤볼까 했지만 어머님이 빤히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눈빛이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의 그 미묘한 시선 말입니다. 마치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자의 눈빛 같았다고 할까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부터는 어머님의 행동 패턴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주신 음식이나 차를 거부하거나 다 마시지 못하면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억지로 먹지 말라고 하시지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토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어머님이 꼭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러시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제 일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을 때 문틈 사이로 어머님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와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혹시나 해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어머님이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표정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남편 민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는다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군다나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느낌이나 추측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병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머님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아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길래 물을 마시러 갔는데 제가 나타나자마자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봉지를 재빠르게 서랍 안에 넣으셨습니다. 너무 빠른 동작이어서 뭔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갈색 가루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께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한약재라고 하시면서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의 모든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차나 음식을 가져다 주실 때의 표정,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실 때의 시선, 제가 토한 후 보이시는 반응까지 모든 걸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감정이 점점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음식을 권하실 때도 예전과는 뭔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권하셨는데 지금은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드시라고 하십니다. 제가 다 못 먹겠다고 하면 조금만 더 몸에 좋으니까 꼭 마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의 강요에 가깝게 권하세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 같은 아니면 조급한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어머님이 제 건강 상태의 변화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어머님께서 먼저 그 부위를 짚어서 물어보세요. 어제도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뻐근하다는 말을 하려던 참에 어머님이 먼저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백혈구 수치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 범위 아니긴 하지만 제 평소 수치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스트레스나 컨디션 난조 때문일까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에는 어머님이 주신 차를 몰래 화분에 버렸습니다. 차를 마신 척하면서 조금씩 화분에 부어서 버린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늘은 평소보다 속이 훨씬 편했습니다. 토하지도 않았고 머리도 덜 아팠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님이 정말로 제게 해를 끼치려고 하실 리는 없겠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불안해집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모든 걸 나쁘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몸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더욱 무섭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저는 오늘 수진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결혼 전만 해도 그렇게 통통하고 건강했던 친구가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깊게 패여 있고 예전의 밝은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10년을 살아봤으니까 알죠.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며느리에 대한 미묘한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진이 시어머니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상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은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픈데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진이 말로는 마치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따라오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심지어 잠들 때까지 방 앞에서 서성인다고 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시어머니의 음식을 안 먹었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표정이 굳어지고 계속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강요한다는 거죠. 특히 그 구기자차는 반드시 마시라고 하면서 다른 차는 절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하필 그 차만 고집하는 걸까요? 정말 몸에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혹시 시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결혼 전에 어떤 분이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냐고 했죠. 수진이는 민호 오빠가 워낙 효자라서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좋은 말만 했다고 하더군요. 동네에서도 요리 솜씨 좋기로 유명하고 인심도 후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사는 동네에 제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가 살거든요. 미경이한테 연락해서 수진이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자고 했죠. 미경이는 그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웬만한 집안 사정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과거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다른 며느리는 없었는지,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그냥 조용하게 사시는 분이고 아들 하나만 키우면서 살림을 잘 꾸려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미경이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결혼한 후로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한의원에 간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간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한의원에서 뭘 사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한약을 지으면 큰 봉지에 여러 첩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수진이 시어머니는 항상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 온다는 거예요. 미경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며느리 몸에 좋다는 특별한 약재라고만 하고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한약재라면 왜 그렇게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미경이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해줬어요. 수진이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첫 번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도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시댁 적응을 못해서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며느리가 친정에 돌아간 후로는 몸이 완전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니죠. 분명히 패턴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쫓아내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말이에요. 저는 수진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자기가 느꼈던 이상한 점들과
너무나도 일치한다고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를 바라볼 때의 그 시선, 음식을 강요할 때의 그 태도, 모든 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고 했어요. 수진이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우선 시어머니가 주는 모든 음식과 차를 거부하라고 했어요.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먹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몰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감춰둔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조사를 계속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미경이를 통해서 그 한의원에 가서 어떤 약재를 사는지 알아보고 혹시 시어머니가 다른 곳에서도 뭔가 구입하는지 조사해보겠다고 했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독성이 있는 식물이나 약재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수진이 증상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특히 남편 민호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니까 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감춰둔 그 봉지의 내용물이나 차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저는 수진이에게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했어요. 몸조리를 한다는 핑계로라도 시댁을 떠나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더 이상 독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몸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 친구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지만 오늘 진료실에 들어온 수진 씨 같은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분이 함께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의학적 호기심과 함께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원인불명의 증상으로 석 달째 고생하고 있다는데 이미 여러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의 외관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진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하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부서지기 쉬워 보였고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어 푸석거렸습니다.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와 전반적인 쇠약감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신경성, 위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기존 검사 결과를 검토해 보니 더욱 의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 삼성병원에서 받은 각종 검사들이 모두 정상 범위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간 기능 수치가 조금씩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ALT와 AST 수치가 정상 상한선 근처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빌리루빈 수치도 미묘하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독성 물질의 지속적 노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친구분께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특정한 차를 강요하고 다른 음식은 거부해도 그 차만큼은 반드시 마시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차를 마시지 않은 날에는 증상이 호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 독성 노출의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식물성 독소의 경우 소량씩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이런 만성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특별한 독성학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식물성 독소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서 자라는 일부 식물들은 소량 섭취 시 만성적인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사리과 식물의 프타킬로사이드 성분이나 버섯류의 아마톡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특수한 크로마토그래피 검사를 해야만 검출할 수 있습니다. 혈액과 소변 샘플을 채취해서 독성학 전문 검사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정밀 검사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수진 씨에게는 절대적인 안정과 함께 의심되는 모든 음식물 섭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나온 모든 음식과 차는 일절 입에 대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혈액에서 프타킬로사이드의 대사산물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 성분은 고사리 뿌리에 함유된 독성 물질로 소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 저하와 함께 소화기 장애, 전신 쇠약감을 일으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분의 농도가 우연히 섭취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더욱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프타킬로사이드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특정 대사산물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꾸준히 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절대로 우연한 섭취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독성 물질을 수진 씨에게 투여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즉시 수진 씨와 친구분을 다시 불러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명백한 독성 물질 중독이며 이것이 자연 발생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사리 뿌리는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독성이 강한 부분은 한의학에서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는 약재입니다. 일반인이 우연히 섭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독성 성분이 계속 축적되면서 생기는 후유증이었습니다. 간 기능 손상이 더 진행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점막이 지속적으로 손상되면서 만성적인 소화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가역적인 손상 단계였지만 계속 노출이 지속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이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는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이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일에 매진해 왔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독성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혈액 투석이나 특수한 해독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독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댁과는 당분간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도 이런 명백한 독살 시도 사건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과 함께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의학적 증거는 확실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겪은 모든 증상들이 고사리 뿌리 독성 때문이었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투여되었다는 것도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는 법적 대응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이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손에 꽉 쥐고 시댁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집인데도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 안에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님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시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곧바로 평소에 자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수진아, 어디 갔다 오니? 몸은 좀 어떠니?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연기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아 넘어갔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따라오시면서 차라도 한 잔 끓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독성 물질을 먹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차는 됐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왜 아팠는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검사 결과지를 가리키자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제 몸에서 고사리 뿌리 독성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그게 뭔 소리냐, 고사리 뿌리가 뭐가 어쨌다는 거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제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었고, 이것은 최소 2달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농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분은 고사리 뿌리에만 들어있는 특수한 독성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잡아댈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실시한 곳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이고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정밀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은 명백한 독살 시도이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자로 몰아가냐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사실들을 나열해 나갔어요. 어머님께서 매일 주신 구기자차에 뭔가 이상한 가루가 들어 있었다는 것, 그 차를 마시지 않은 날에는 몸이 한결 편했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어디 가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님께서 서둘러 감추신 그 봉지를 찾아야 했거든요. 어머님께서 뒤따라오시면서 뭘 하는 거냐, 남의 집 서랍을 함부로 뒤지냐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갈색 가루였어요. 봉지를 들어 올리자 어머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냥 한약재라고, 소화에 좋은 약재라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병원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 손에서 봉지를 빼앗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어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봉지가 찢어지면서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는데 그 냄새가 확실히 어머님께서 끓여주신 차에서 나던 그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주저앉으시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인지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저를 죽이려고 하셨냐고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한참을 울다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프게만 하려고 했다고,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싶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 집에 와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민호가 저만 챙기고 자신은 뒷전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의 요리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엌을 차지하려고 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 이런 끔찍한 방법을 선택하셨느냐고. 어머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갑자기 눈물을 그치시고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들켰으니 할 말이 없다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오히려 제가 좀 더 빨리 포기하고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한시도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그리고 민호 오빠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아들이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믿겠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었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고발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나서 온몸이 떨렸거든요. 어머니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며느리를 해치려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의학적 증거도 있고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변호사인 대학 동기 재혁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뒀어요. 만약 정말로 수진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진이가 병 때문에 착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여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계셨습니다. 바닥에는 갈색 가루 같은 것이 흩어져 있었고 찢어진 비닐봉지도 보였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검사 결과지를 건네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글씨가 보이더군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의 혈액에서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것이 지속적인 독성 노출의 결과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진이에게 독을 먹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라고 물어봤지만 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만 더 깊숙이 숙이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흩어진 가루를 가리키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차에 타서 주셨던 고사리 뿌리 가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아프게 만든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시더니 민호야,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되었어요. 정말로 제 어머니가 제 아내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이 집에 와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저는 이제 어머니보다 수진이만 챙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부엌 일에 간섭하고 자기 요리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이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죽이려던 건 아니고 그냥 아프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떻게 사람을 독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독을 탄 차를 먹였다는 것은 정말 계획적인 살인 시도가 아니었나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어머니께서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신 점이었습니다. 들켰으니 어쩔 수 없지만 수진이가 좀 더 일찍 포기하고 나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마치 모든 잘못이 수진이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뻔뻔하게 나오신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생각하면 어머니를 감싸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피해자인 수진이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부엌 구석에 앉아 계셨고 수진이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서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경찰관들이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 어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수갑을 차실 때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망과 실망이 섞인 그 시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어머니시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경찰차에 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보호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지른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수진이는 제가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어머니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지만 수진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퀀스 8-2950자. 저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간의 길고 힘든 법정 투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판사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셨을 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시원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한때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수고했다고 말해줬어요. 이 6개월 동안 오빠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을 텐데 끝까지 제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줘서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흔들림 없이 옳은 선택을 해줬고 그 덕분에 저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은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빼내는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 아픈 시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셔서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은 체중도 많이 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그 끔찍한 메스꺼움과 두통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을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석 달 동안은 뭘 먹어도 토했는데 이제는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빠가 직접 요리해주는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고 제가 만든 된장국도 예전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영희 언니가 오늘도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영희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언니가 용기를 내서 조사해주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주고 끝까지 제 편에서 함께 싸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언니와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갔습니다. 민호 오빠와 저는 이사를 결정했거든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독을 탔던 기억, 매일 저를 감시하던 그 시선, 화장실에서 토하던 기억들이 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새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24평 아파트예요. 부엌도 넓고 거실도 밝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 들어요. 제가 직접 요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빠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회사로도 복직했습니다. 6개월간 병가를 내고 치료에 전념했는데 동료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줬어요. 다들 많이 걱정했다면서 이제 건강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겪었던 일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만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아직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남이 끓인 차를 마실 때 순간적으로 경계하게 되는 거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적어도 밤에 잠은 잘 잘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호 오빠는 이 일로 인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을 저와 상의해서 결정해요.
그리고 제 의견을 더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계시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줘요. 시어머니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면회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그분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게 한 일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오빠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해 먹기로 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만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새 집 계약을 하러 가는 날이에요. 정말 설레고 기대됩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에서 오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아이들도 낳고 싶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꿈꿔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저희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무엇보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만약 영희 언니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만약 김 박사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만약 오빠가 용기를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마 더 큰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진정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해준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수진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수진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